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이번 시간 2026년 3월 14일, 지금 시각은 오후 6시 9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아침에 야구 WBC를 보면서 8강 도미니카 공화국과 대한민국의 경기 필사를 좀 했고요. 아침에 좀 더 잤어야 되는데 토요일이라 그 경기 본다고 아침 시간까지 맞춰놓고 일어나서 봤는데 그것 때문에 좀 하루가 엉켜버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아침 먹고 앉아서 독서를 좀 미디어북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졸립더라고요. 이번 주에 철원, 연천 이렇게 갔다 오고 뭐 또 좀 금요일 날 일을 또 열심히 하고 했더니 피로가 좀 쌓여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낮에 그냥 아주 엄청나게 잤습니다. 계속. 자, 그래서 지금 기본은 피로는 많이 풀렸기 때문에 지금 기분은 나쁘진 않은데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죽음의 부정도 후반기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너무 그동안 제가 심각한 좀 딱딱하고 좀 재미없는 책만 읽었나 봐요. 요즘 조회수가 영 안 나옵니다. 아예 안 보던데. 그래서 자, 다음 시간에는 좀 재밌는 책을 읽어볼까 합니다. 이 죽음의 부정이 끝나면 좀 재밌는 책 골라봤는데요. 이 책입니다. 자, 불행하라 오로지 달마처럼 끝까지 가본 사람 달마의 인생 공략집 웅연 지음 불광 출판사. 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책인데요. 좀 재밌을 것 같아서 골랐습니다. 지은이 웅연 1975년 서울 종로 출생. 저랑 동갑이네요. 반갑습니다. 네. 중학생 시절까지는 멀쩡했다. 건실한 가장이 되어 집안을 일으키자던 모범생이었다. 폭풍 사춘기에 청운의 꿈은 거덜이 났다. 골방만 찾아다녔다. 사이비 종교에 빠지듯 철학에 몰입했다. 막상 대학 생활은 진리 탐구와는 거리가 멀었다. 최선을 다해 놀고 먹었다. 숙취가 가시면 가끔 시를 지었다. 동아리방에서 부르고 연주하던 노래와 기타는 한때 연세대 종합관의 전설이었다. 자유와 반항이 온몸에 무르익었다. 군대에서 꽤나 당했다. 2002년부터 불교계에서 일하고 있다. 공식적인 직업은 기자이지만 외고를 쓸 때는 지필노동자란 별칭을 사용한다. 오직에도 많이 썼다. 장영섭이란 본명으로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로 선정된 길 위의 절을 비롯해 5권의 책을 냈다. 냉철한 글쓰기와 관련해 간결하고 명쾌하며 재미있고 유익하다. 날카롭기가 칼날 같고 번쩍거리기가 번갯불 같다는 호평을 들으며 마니아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다. 보리달마를 알게 된 것이 어쩌면 불문에 몸담은 이후 가장 큰 정신적 소득이다. 생긴 것도 비슷하다. 그는 누구보다 고독하고 불행했지만 고독을 슬퍼하거나 불행에 쓰러지지 않았다. 자기가 부처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냥 살 수 있었다. 무심히 걷고 무심히 바라보며 내뱉은 말들은 어둡지만 가볍다. 달마를 흠모하기로 한 이번 생엔 차도 아이도 없을 것이다. 자족과 검약의 정신을 지키자는 마음이자 자취를 남기지 말자는 가로 열고 죄짓지 말자는 마음의 소산이다. 꿋꿋이 살다가 후련히 죽고 싶다.
아주 인상적인 지은이 소개평이었습니다. 소개글이었습니다. 2014년 저작인데요. 자, 차례 1장 고독을 노여워하거나 불행을 회피하지 않았다. 뒤통수까지 벗겨진 대머리가 우습지 않다. 얼굴에 대한 사유. 축복이라고도 비극이라고도 말하지 못하는 삶. 속절없이 또는 할일 없이. 모나고 뿔난 마음을 다독이는 해법. 달마의 힐링 토크. 남을 향한 믿음에서 나를 향한 눈뜸으로 달마가 동쪽으로 온 객관적 이유. 대도는 무문이어서 울고 짜고 할 구멍이 없다. 벽관, 벽처럼 단단하게, 벽처럼 굳세게. 2장,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속살을 스스로 파먹었다. 잘남을 향한 정신적 아우성과 몸부림, 공덕도 성스러움도 없다. 지금 내게 관등생명을 대라는 거니? 모르겠다의 의미. 마음이 불안하면 헛것이 보이고 조금 더 불안하면 유일신이 보인다. 황금으로 번쩍이는 부처님. 갈 길은 먼데 눈이 내린다. 갈 길이 있고 눈은 내렸다. 해가 담비 스스로 발을 자른 해가.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는 자의 표정은 늘 검고 서늘하다. 살아있음의 숙명. 3장, 자기에게 뿌듯하고 남에게 짐이 되지 않는 길. 웃음이 떠나지 않는 인생. 굳이 웃어야 할 필요가 없는 인생. 웃음의 괴로움. 한 사람을 위한 마음은 보잘것없지만 인생을 건다. 진실로 아름다운 교감. 삶은 죽음과 같아야 하고 죽음은 삶과 같아야 한다. 최적의 삶. 황제가 주는 선물을 쬐끔만 받다. 달마의 흠결. 산다는 건 피가 흐르고 맥박이 뛰는 것일 뿐 혈맥론엔 위선이 없다. 4장, 자기다움을 지키려 애썼고 혁명을 꿈꾼 죄로 죽어야 했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아무렇지 않게. 변종 육사외도와의 선문답. 잘 가라 달마. 시험의 그늘. 거룩하고도 눈물겨운 죽음. 독살. 아모르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너무나도 시시한 부활. 맨발을 위하여 집신 한 짝 주장자의 걸어매고. 달마 연대기가 간략히 있어서 읽어봤는데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한번 꼭이 아니고 이번 죽음의 부정을 다 읽고 나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죽음의 부정 오디오북 8장 오토랑크 키르케고르 정신분석의 완결 274쪽 시작하겠습니다. 인용입니다. 사람의 영적 욕구와 순수하게 인간적인 욕구 사이에 어떤 구분이 존재하고 또 두 가지 욕구의 충족 혹은 성취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어려운 것 같다. 대체로 보면 이 두 가지 측면이 현대의 인간관계에서 절망적으로 혼동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현대의 인간관계를 보면 한쪽 당사자는 상대방의 내면에 있는 선과 악에 대해 마치 신처럼 심판하는 입장에 선다. 길게 보면 그런 공생의 관계는 양 당사자 모두의 사기를 꺾게 된다.
왜냐하면 신의 역할도 노예로 지내는 만큼이나 견디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오토 랑크. 심리학을 넘어서에서 인용된 책이네. 글이네요. 심리학을 넘어서 샀습니다. 새 책을 내일 정도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본문 들어갑니다. 역사를 굽어볼 때 눈에 들어오는 것 중 하나는 피조물 의식이 늘 문화에 흡수된다는 것이다. 문화는 자연에 맞서고 자연을 초월한다. 가장 내밀한 의도를 살펴보건대 문화는 피조물의 영웅적 부정이다. 하지만 시대에 따라 이 부정이 유난히 큰 효과를 발휘하기도 한다. 이 부정이 유대교 기독교 세계관의 우산 아래서 안전하게 살아갈 때 인간은 거대한 전체의 일부였다. 우리 용어로 하자면 그의 우주적 영웅주의는 치밀하게 짜였으며 어긋날 여지가 없었다. 신의 행위를 통해 그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로 왔으며 존엄과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의무로 결혼하고 의무로 출산하고 그리스도가 그랬듯 온 삶을 하느님 아버지에게 바침으로써 하느님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 그 대가로 하느님 아버지에게 의롭다 칭찬을 받았으며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의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 이 땅이 눈물, 지독한 고통, 불평등, 괴롭고 치욕적인 일상의 하찮은 일, 질병과 죽음으로 가득한 골짜기요. 자신이 속한 곳으로 느껴지지 않는 장소, 가로 열고 체스터턴 말마따나 엉뚱한 곳, 가로 닫고 희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장소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이 땅이 하느님을 섬겼고 따라서 하느님의 종을 섬겨야 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인간의 우주적 영웅주의는 그가 아무것도 아님에도 보장되었다. 세계에서 한 걸음 물러나 천국이라는 또 다른 차원에 들어서는 것만으로 노예와 절름발이, 얼간이, 무지렁이와 힘꾼을 모두 든든한 영웅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인상적인 성취였다. 또는 기독교가 피조물 의식, 가로 열고 인간이 가장 부정하고 싶었던 것, 가로 닫고 피조물 의식을 우주적 영웅주의의 바로 그 조건으로 만들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낭만적 해법, 종교적 해법이 무엇을 달성했는지 깨닫는다면 현대인이 어떻게 스스로를 불가능한 상황에 밀어넣었는지 알 수 있다. 현대인은 여전히 자신이 영웅주의적이라고 느끼고 싶어 했으며 자신의 삶이 만물의 체계에서 중요하다고 여기고 싶어 했다. 그는 여전히 진정으로 특별한 무언가에 대해 특별히 좋은 존재여야 했다. 또한 여전히 가로 열고 우리가 보기에 아가페적 통합의 보편적 동기인 가로 닫고 신뢰와 감사 속에서 더 숭고한 자기도취적 의미에 스스로를 합일시켜야 했다. 저는 신이 없다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랑크가 간파했듯 현대인에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낭만적 해법이었다. 현대인은 우주적 영웅주의 충동을 사랑의 대상이라는 형태로 딴 사람에게 고착시켰다.
자신의 가장 깊숙한 본성에서 필요로 하던 자기 찬미를 이제는 연애 대상에서 찾았다. 연애 상대는 그에게 거룩한 이상이 되며 그는 그 속에서 삶을 성취한다. 모든 영적 도덕적 욕구가 이제 한 개인에게 집중된다. 한때 또 다른 차원으로 일컬어지던 영성은 이제 이 땅으로 내려와 또 다른 개별적 인간이라는 형상을 얻었다. 구원 자체는 더는 신 같은 추상물로 지칭되지 않으며 타인의 시복에서 추구할 수 있다. 이것을 전이 시복이라고 부를 수 있으리라. 이제 인간은 둘의 우주에서 살아간다. 물론 역사를 통틀어 사랑의 대상과 거룩한 대상 사이에는 늘 경쟁이 벌어졌다. 이를테면 엘로이즈와 아벨라즈, 알키비아데스와 소크라테스, 심지어 솔로몬의 노래인 아가도 있다. 하지만 주된 차이는 전통 사회에서 인간 상대방이 거룩함의 차원 전체를 제 안에 흡수하지는 않는 반면에 현대 사회에서는 사랑의 대상이 모든 것을 숭두리째 빨아들인다는 것이다. 대중가요들은 낭만적 사랑의 대상이 얼마나 신격화되는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대중가요에서 연인은 봄철이요 천사의 빛이고 눈은 별처럼 빛나며 사랑의 경험은 천국처럼 거룩하다. 대중적 사랑 노래들은 틀림없이 고대부터 이런 내용이었을 것이며 인간이 포유류이자 영장류의 사촌으로 남는 한 언제까지나 그럴 것이다. 이 노래들은 진짜 경험에 대한 굶주림, 피조물의 진지한 정서적 갈망을 나타낸다. 요점은 사랑의 대상이 신적인 완벽체라면 자신의 운명을 그것에 합침으로써 자아를 고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이상 추구에 대해 최상의 평가를 내린다. 모든 내적 갈등과 모순, 여러 측면의 죄책감, 이 모든 것을 완벽 자체와 완벽한 결합으로 씻어내려 할 수 있다. 이것은 타인에게의 참된 도덕적 변호가 된다. 현대인은 한때 신에게서 실현한 자기 확충 충동을 이제는 사랑의 대상에게서 실현된다. 우리 자신의 의지 표상으로서의 신은 우리 자신이 원할 때를 제외하면 우리를 제지하지 않으며 수능으로서 우리의 의지에 자신을 종속시키는 연인 또한 우리를 거의 제지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사랑의 대상은 신이다. 신두교 송가에서는 이렇게 노래한다. 나의 연인은 신과 같아서 그가 나를 받아들이면 나의 존재가 쓰임을 받는도다. 현대인의 연애관계가 종교적 문제라고 랑크가 결론 내린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종교적 문제다. 연애가 랑크는 이것을 이해하자 프로이트를 넘어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 프로이트는 현대인이 상대방에게 도덕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결과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랑크는 그것이 피조물성을 부인하는 자기 결정권 기획의 지속으로 인한 결과임을 간파할 수 있었다. 여기서 카우사 수이라고 돼 있었는데 저는 그냥 자기 결정권이라고 아예 번역해서 읽었는데요.
자기 원인, 자기 스스로 의미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 자기 결정권. 아무튼 자, 카우사 수이. 랑크는 그것이 피조물을 부인하는 카우사 수이 기획의 지속으로 인한 결과임을 간파할 수 있었다. 자기 원인, 자기 결정권. 이제 그런 부정에 들어맞는 종교적 우주가 사라지면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매달렸다. 신이 내려다보는 거대한 종교 공동체의 세계관이 사멸하자 인간은 그대에게 손을 뻗쳤다. 그렇다면 현대인이 연애 상대에게 의존하는 것은 영적 이데올로기를 잃은 결과다. 부모나 정신요법가에게 의존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에게는 누군가가 쇠퇴하는 집단 이데올로기를 대체한 개인적 정당화 이데올로기가 필요하다. 프로이트는 성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핵심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성은 본연의 모습으로 이해된다. 또 다른 비틀기, 삶의 의미를 찾아 더듬는 행위인 것이다. 하늘에 있는 신, 보이는 차원을 정당화하는 보이지 않는 차원이 사라졌다면 당신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다. 우리는 스스로의 경험으로부터 이 방법이 대단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렸다면 거룩한 연인의 발치에 내려놓으라. 자의식이 너무 고통스럽다면 분리된 개인으로 존재하면서 자신이 누구이고 삶이란 무엇인지 따위의 물음으로부터 의미를 찾아내려 애쓰는 것이 너무 괴롭다면 연인에게 정서적으로 굴복하여 자신의 감정을 씻어내고 성행위의 시열 속에서 자신을 잊고 그러면서도 그 경험을 통해 경이롭게 활기를 찾을 수 있다. 육체의 죄가 노화와 죽음에 대한 승리를 위협하는 동물성이 자신을 짓누른다면?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편안한 성적 관계의 목적 아니던가. 성행위에서는 몸과 몸 의식이 더는 분리되지 않는다. 이제 몸은 우리가 스스로와 동떨어진 것으로 바라보는 무언가가 아니다. 몸이 상대방에게 몸으로서 온전히 받아들여지자마자 우리의 자의식은 사라진다. 자신의 몸과 자의식과 상대방의 몸과 합쳐지는 것이다. 존재의 네 조각이 하나의 통일체로 융합되며 사물은 더는 질이 멸렬하고 괴이하지 않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기능적이며 본디 모습대로 표현된다. 그리하여 정화되고 정당화된다. 몸이 자녀 생산이라는 자연적 쓰임새를 발견하면 죄책감은 더더욱 씻겨나간다. 그러면 자연이 나서서 스스로의 결백을 선언하며 몸을 가져야 한다는 것과 기본적으로 생식적 동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합당한지 설파한다. 재밌네요. 올바른 도식인 것 같아요. 올바른 도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일이 그렇게 술술 명쾌하게 풀리지 않는다는 사실도 경험으로 안다. 이유는 멀리 있지 않다.
바로 피조물의 피조물의 역설 한가운데에 있다. 섹스는 몸의 것이며 몸은 죽음의 것이다. 랑크가 상기시키듯 이것이야말로 낙원의 종말에 대한 성경 이야기가 뜻하는 바다. 섹스의 발견이 죽음을 세상에 불러들이는 것. 그리스 신화에서 보듯 에로스와 타나토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죽음은 섹스의 쌍둥이 형제다. 멋진 말이네요. 이 문제를 잠시 생각해보자. 이것은 낭만적 사랑이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서 실패한 핵심적 이유일 뿐 아니라 현대인의 좌절에서도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섹스와 죽음이 쌍둥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것을 적어도 두 가지 수준에서 이해해야 한다. 첫째는 철학적, 생물학적 수준에서다. 생식하는 동물은 죽는다. 이런 동물의 수명이 비교적 짧은 것은 생식과 모종의 관계가 있다. 자연이 죽음을 정복하는 것은 영생하는 생물을 창조함으로써가 아니라 단명하는 생물의 생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다. 진화적으로 볼 때 단순한 그리고 거의 말 그대로 영생하는 자가분열 생물 대신 정말로 복잡한 생물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덕분이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는 인간에게 골칫거리가 되었다. 섹스가 종에 속한 동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가 결코 그 자신이 아니라 존재의 사슬을 이루는 고리에 불과하며 다른 고리로 교체될 수 있고 자신 안에서 완전히 소모될 수 있음을 일깨운다. 이기적 유전자의 내용과 통하는 내용이네요. 그렇다면 섹스는 종으로서의 의식을 나타내며 그리하여 개별성의 패배, 인격의 패배를 나타낸다. 그렇죠. 동물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인간 행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동물적 행위라고 할 수 있죠. 인격의 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인격이야말로 즉 자신이 우주를 위한 특별한 재능을 지닌 특별한 우주적 영웅이라는 관념이야말로 인간이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는 그저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교미하는 동물이 되고 싶지 않다. 이것은 진정한 인간의 의미가 아니다. 세상에서의 삶의 진정으로 고유하게 이바지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성행위는 애초에 이중부정이다. 하나는 육체적 죽음에 의한 부정이고 다른 하나는 고유한 개인적 재능의 부정이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성적 금기가 맨 처음부터 인간 사회의 핵심부에 자리 잡은 이유를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 성적 금기는 인간적 성격이 동물적 동일성에 승리했음을 확언한다. 성적 자기 부정의 복잡한 규칙 덕에 인간은 개인적 불멸을 위한 문화적 지도를 동물적 몸에 더 씌울 수 있었다. 그가 성적 금기를 들여온 것은 몸의 승리를 거둬야 했기 때문이며 그는 최고의 쾌락, 즉 영적 존재로서 모든 영혼에 걸친 자기 영속화를 위해 몸의 쾌락을 희생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을 예리하게 관찰한 로아임의 글은 실은 이러한 대체를 묘사하고 있다. 토템의식과 종교의 밑바닥에는 원초적 장면의 억압과 승화가 있다. 토템의식과 종교는 인간 고유의 삶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몸에 대한 부정이다.
중요한 내용이네요. 길게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게 체크를 했는데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섹스가 종에 속한 동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가 결코 그 자신이 아니라 존재의 사슬을 이루는 고리에 불과하며 다른 고리로 교체될 수 있고 자신 안에서 완전히 소모될 수 있음을 일깨운다. 그렇다면 섹스는 종으로서의 의식을 나타내며 그리하여 개별성의 패배에 인격의 패배를 나타낸다. 하지만 이 인격이야말로 즉 자신이 우주를 위한 특별한 재능을 지닌 특별한 우주적 영웅이라는 관념이야말로 인간이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는 그저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교미하는 동물이 되고 싶지 않다. 이것은 진정한 인간의 의미가 아니다. 세상에서의 삶에 진정으로 고유하게 이바지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성행위는 애초에 이중부정이다. 하나는 육체적 죽음에 의한 부정이고 다른 하나는 고유한 개인적 재능의 부정이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성적 금기가 맨 처음부터 인간 사회의 핵심부에 자리 잡은 이유를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 성적 금기는 인간적 성격이 동물적 동일성에 승리했음을 확언한다. 성적 자기부정의 복잡한 규칙 덕에 인간은 개인적 불멸을 위한 문화적 지도를 동물적 몸에 덧씌울 수 있었다. 그가 성적 금기를 들여온 것은 몸이 승리를 거둬야 했기 때문이며 그는 최초의 쾌락, 즉 영적 존재로서 모든 영혼에 걸친 자기 영속화를 위해 몸의 쾌락을 희생했다. 좋은 내용이네요. 네. 사람들이 왜 섹스를 질색하는지, 왜 몸으로 환원되는 것에 발끈하는지, 왜 섹스가 사람들을 겁에 질리게 하는지가 이로써 설명된다. 섹스는 자신에 대한 부정의 두 수준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섹스에 대한 저항은 숙명에 대한 저항이다. 랑크의 글 중에서 가장 빼어난 구절들이 이 문제를 다룬다. 그는 성적 갈등이 보편적인 이유는 몸이 필멸의 피조물에게 보편적 문제이기 때문임을 간파했다. 우리가 몸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는 이유는 몸이 구속이며 우리의 자유의 그림자를 드리우기 때문이다.
랑크는 이 타고난 죄책감이 아동기에 시작되어 성문제에 대한 아동의 심란한 질문들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아동은 왜 자신이 죄책감을 느끼는지 알고 싶어 한다. 그뿐 아니라 자신의 죄책감이 정당하다고 부모에게 말하고 싶어 한다. 여기서 우리는 일부에서 인간 본성의 문제를 소개할 때 도입한 관점을 떠올려야 한다. 우리는 아동이 인간의 양면성이라는 교차로에 서 있음을 보았다. 아동은 자신의 몸이 유류함을 발견하며 자신이 몸에 승리하도록 허락하는 총체적인 문화적 세계관이 있음을 배워간다. 따라서 아동이 성에 대해 묻는 물음들은 근본적 수준에서는 결코 성에 대한 것이 아니다. 몸의 의미에 대한, 몸을 지닌 채 살아가는 것의 공포에 대한 물음이다. 부모가 성적 물음에 대해 다짜고짜 생물학적 답을 내놓는 것은 결코 자녀의 물음에 대답하는 것이 아니다. 자녀가 알고 싶은 것은 자신에게 왜 몸이 있는지, 그 몸은 어디서 왔는지, 몸의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 자의식적 피조물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다. 즉 성의 기계적 측면이 아니라 삶의 궁극적 신비에 대해 묻고 있는 것이다. 랑크 말 맞다나 이것은 성인의 고통 중 상당수가 어린 시절의 성문제에서 비롯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인간의 문제에 대한 인용입니다. 인간의 문제에 대한 생물학적 해법은 아동에게와 마찬가지로 성인에게도 불만족스럽고 부적절하다. 그렇죠.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성은 삶의 수수께끼에 대한 실망스러운 대답이며 그 대답이 정답인 척하는 것은 자신과 자녀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랑크가 근사하게 논증하듯 이런 의미에서 성교육은 일종의 희망사항, 합리화, 가식이다. 우리는 성의 기계적 측면을 해명하면서 삶의 신비를 설명하는 척하려 든다. 필수적 경외감과 경이감을 설명서로 대처하려 한다고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우리는 이유를 안다. 인간을 다루는 손쉬운 단계들 속에 창조의 신비를 감추면 성적 종으로서의 동물인 우리에게 부여된 죽음 공포를 몰아낼 수 있으니 말이다. 랑크는 아동이 이런 종류의 거짓말에 예민하다고 결론 내리기까지 한다. 아동은 성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설명을 거부하며 여기에 내포된 죄책감 없는 성적 향락의 권한도 거부한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 이유는 아동이 불멸의 문화 영웅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특히 문화적 카우사 수의 기획을
통합하려는 투쟁을 시작할 때 뚜렷한 적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인 듯하다. 몸은 문화적 인격을 빚어내기 위해 정복해야 하는 뚜렷한 문제이기에 아동은 몸이 적수임을 부정하려는 성인의 시도에 어느 수준에서는 저항해야 한다. 인격체와 동시에 종으로서의 동물이 되려 할 때의 갈등을 담당하기에 아동은 아직 너무 연약하다고 말해도 괜찮을 것이다. 성인도 그렇긴 하지만 그는 두 주인을 섬기는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방어, 억압, 부정의 필수적 기제를 발달시킬 수 있었다. 일부에서 이야기한 아동과 성인의 근본 문제를 되새기면 현대에 등장한 낭만적 심리 유형을 랑크가 비판한 뿌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성격은 섹스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파괴된다는 말의 의미가 완벽하게 분명해진다. 말하자면 성관계 상대방은 인간의 딜레마에 대한 완전하고 영속적인 해법을 표상하지 않으며 그럴 수도 없다. 상대방은 자의식과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일종의 성취를 나타내지만 그와 동시에 자신의 고유한 인격에 대한 부정을 나타낸다. 죄책감 없는 섹스가 많을수록 좋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 히틀러의 사례에서 우리는 인간이 두 세계를 혼동할 때, 악에게 명백한 승리를 거두려 할 때, 더 완벽한 존재에서만 가능한 완벽함을 이 세상에서 얻으려 할 때 어떤 참극이 벌어지는지 목격했다. 개인적 관계에서도 물리적 세계의 실제 사실과 정신적 영역의 이상적 이미지를 혼동할 위험이 똑같이 존재한다. 낭만적 사랑의 둘의 우주는 기발하고 창의적인 시도일지 모르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서 가우사 수의 기획을 계속하는 것이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짓말이다. 상대방이 신이 될 수 있다면 악마가 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쉽다. 이유는 멀리 있지 않다. 무엇보다 인간은 의존성 속에서 대상에 구속된다. 이것은 자기 정당화를 위해 필요하다. 심의 원천으로서 피학적으로 대상을 필요로 하든 대상을 가학적으로 다룸으로써 자기 확장적 힘을 느끼기 위해 그 대상을 필요로 하든 대상에 철저히 의존하게 될 위험이 있다. 어느 경우든 그의 자기 발전은 대상에 의해 제약되고 대상에 흡수된다. 이것은 의미를 너무 지엽적으로 절편화하는 것이며 인간은 이것에 격분하고 질색한다. 이상적 사랑을 찾아 그것을 자기 속의 좋음과 나쁨에 대한 유일한 판단 근거로 자신의 분투에 대한 잣대로 삼으려 한다면 그것은 그저 딴 사람에 대한 반사가 될 뿐이다. 고분고분한 아기가 가족 안에서 자신을 잃듯 타인 안에서 자신을 잃는 것이다.
가족관계에서 신에게처럼 의지하든 노예처럼 의존하든 그 의존성 아래에 너무 많은 분노가 깔려 있음은 놀랄 일이 아니다. 랑크는 낭만적 사랑의 역사적 파산 선고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더는 딴 사람의 영혼으로 쓰이기를 바랄 수 없었다. 거기에 보상이 따르더라도 개인적 사상과 우주적 영웅주의를 헷갈리면 두 영역 모두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영웅주의의 불가능성이 사랑을 해친다. 설령 사랑이 진짜이더라도 랑크가 절묘하게 표현했듯 이 이중 실패는 현대인에게서 볼 수 있는 순전한 절망감을 낳는다. 돌에서 피를 얻고 육체적 존재에게서 영성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인간은 자신의 삶이 성공하지 못했으며 자신의 참된 재능을 실현하지 못했다는 열등감을 느낀다. 참, 섹스에는 많은 의미가 이렇듯 많은 의미가 담겨 있네요. 계속 논의가 이어지는데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어떻게 인간이 딴 사람에게 신과 같은 모든 것이 될 수 있겠는가? 어떤 인간관계도 신성의 짐을 감당할 수 없으며 그러려고 시도했다가는 양쪽 다 나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유는 멀리 있지 않다. 신이 완벽한 영적 대상인 이유는 헤겔이 간파했듯 추상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신은 구체적 개별자가 아니기에 개인적 의지와 욕구에 따라 우리의 발전을 제한하지 않는다. 완벽한 인간적 대상을 찾는 것은 어떤 좌절이나 오류 없이 자신의 의지를 완벽하게 표현하게 해줄 누군가를 찾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의 진정한 이상적 이미지를 반영하는 대상을 바란다. 하지만 어떤 인간적 대상도 그럴 수는 없다. 인간에게는 저마다 나름의 의지와 반의지가 있으며 그것들은 수천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맞서고 바로 그 태도들이 우리에게 불쾌감을 안긴다. 하지만 신의 위대함과 힘 속에 머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결코 방해받지 않고서 스스로에게 자양분을 공급할 수 있다. 어떤 인간 상대방도 이런 확신을 주지 못한다. 그는 실제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이상화하고 우상화하더라도 그에게는 이 땅에서의 부패와 불완전함이 깃들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가 우리의 이상적 가치 척도이기에 이 불완전함은 우리에게로 돌아온다. 상대방이 나의 모든 것이라면 그의 모든 결함은 나에게 심각한 위협이 된다. 여성이 아름다움을 잃거나 가로 열고 우리가 한때 그녀에게 있다고 생각한 가로 닫고 힘과 미더움이 없음이 드러나거나 지적 날카로움을 잃거나 5만 가지 이유로 우리의 독특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녀에게 행한 모든 투자가 타격을 입는다. 불완전함의 그림자가 우리 삶에 드리우고 그와 더불어 죽음이 우주적 영웅주의의 패배가 찾아온다. 그녀가 쪼그라든다는 내가 죽는다와 같다. 하루하루의 가정생활이 불화, 성마름, 비난으로 점철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사랑하는 대상에게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양분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위험과 완벽하게 못 미치는 모습을 본다. 우리는 그들의 인간적 결점 때문에 우리 자신이 쪼그라든다고 느낀다. 세상 속 인간에게서 드러나는 필연적 비로함을 목격하면 우리의 내면이 공허하거나 고통스럽게 느껴지고 우리의 삶이 무가치하게 느껴진다. 우리가 종종 사랑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깎아내리려 드는 데는 이런 이유도 있다. 우리는 자신의 신이 진흙밭을 가진 것을 본다. 그러니 자신을 구하고 스스로를 확고히 신격화하려고 그들이 행한 비현실적 과잉 투자를 축소하려면 그 밭을 잘라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짝, 부모, 친구에 대한 과잉 투자의 축소는 우리가 지니고 살았던 거짓말을 바로잡고 특정 대상을 초월하여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내적 성장의 자유를 재확인하는 데 필요한 창조적 행위다. 하지만 모두가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우리 중 상당수는 살아가기 위해 거짓말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다른 신이 없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관계를 유지하려고 스스로를 위축시키는 편을 택할지도 모른다. 심지어 관계가 불가능하며 그 관계가 우리를 노예로 전락시킨다는 사실을 눈치채더라도 말이다. 나중에 보겠지만 이것은 우울증 현상에 대한 직접적 설명 중 하나다. 하긴 연애 상대를 신의 위치에 올리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구원이다. 우리는 자신의 잘못으로부터 공허함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한다. 정당화받고 싶어하며 자신의 창조가 헛되지 않았음을 인정받고 싶어한다. 우리는 영웅적인 것을 경험하기 위해 완벽한 승인을 위해 연애 상대에게 기댄다. 그들이 사랑을 통해 당신을 선하게 만들기를 기대한다. 예, 그렇죠. 하지만 인간 상대방이 그렇게 해줄 수 없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연인은 우주적 영웅주의를 실천할 수 없다. 자신의 이름으로 죄를 사할 수도 없다. 그 이유는 그 또한 유한한 존재이기에 운명의 굴레에 갇혀 있으며 우리가 그 자신의 유류성에서 그 자신의 쇠락에서 그 운명을 읽어내기 때문이다. 구원은 오로지 개인의 바깥에서 너머에서 사물의 궁극적 원천인 창조의 완벽함에 대한 우리의 개념화에서 온다. 랑크가 간파했듯 구원은 우리가 자신의 개별성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자신의 피조물성과 무력함을 받아들일 때 찾아온다. 어떤 상대방이 우리가 그런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겠는가?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상대방 또한 신으로서의 우리를 필요로 한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떤 상대방이 구원을 베풀고 싶어 하겠는가? 관계에서 신노릇을 하는 상대방조차도 오랫동안 그럴 수는 없다. 어느 수준에선가 그는 상대방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방편이 자신에게 없음을 깨닫는다. 그는 완벽한 힘, 완벽한 보증, 확고한 영웅주의가 없다. 신성의 짐을 감당할 수 없으며 그렇기에 노예에게 분개해야 한다. 게다가 이 불편한 깨달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노예가 이토록 비참하고 무가치한데 주인이 어떻게 진정한 신일 수 있겠는가? 랑크도 자신의 논리를 통해 현대적 연애관계의 영적 부담이 양쪽에게
하도 크고 불가능해서 두 사람이 관계를 완전히 탈정신화하거나 탈개인화한다는 사실을 간파했다. 그 결과는 몸을 순수한 관능적 대상으로 과잉 강조하는 플레이보이식 신비하다. 내 삶을 채우는 이상을 가질 수 없다면 적어도 죄책감 없는 섹스는 가져야 한다. 이것이 현대인의 논리인 듯하다. 하지만 우리는 이 해법이 자멸적이라고 서둘러 결론 내린다. 섹스가 열등함과 또한 죽음과 동일시되는 두려운 상황으로 종이 이바지하고 자신의 고유한 인격을 부정하는 진정한 상징적 영웅주의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성적 신비화가 그토록 편협한 신조인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성적 신비화는 우주적 영웅주의에 절망하고 자신의 의미를 몸과 이 세상으로 좁힌 사람만이 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낭만적 연인 못지않게 어리둥절해하고 절망에 빠지는 것 또한 놀랄 일이 아니다. 사랑의 대상에게서 너무 적은 것을 바라는 것은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것만큼이나 자멸적이다. 자신의 의미를 이 세상으로 좁히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절대적인 것을 지고한 자기 초월적 심과 신비와 장엄함을 본다. 오직 지금 이 세상의 사물들에서 그것을 찾아야 한다. 낭만적 연인은 여인의 깊은 내면에서 그녀의 타고난 신비에서 그것을 추구한다. 그녀가 지혜와 확실한 직관의 원천이기를,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심이 마르지 않는 우물이기를 바란다. 관능주의자는 더는 여인에게서 절대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여인은 그가 다루는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는 자신에게서 여인이 불러일으키는 활력 안에서 절대적인 것을 찾아야 한다. 정력이 그에게 그토록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정력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그의 절대적 자기정당화 수단이기 때문이다. 마이크 니컬슨은 최근에 빼어난 영화 애정과 욕망에서 낭만주의자와 관능주의자를 대조했다. 낭만주의자는 나이보다 슬기로우며 자신의 타고난 여성성 깊은 곳에서 뜻밖의 것을 끌어내는 18세 CP로 묘사되는 반면에 관능주의자는 정력 문제에 집착하며 성적 정복을 추구하느라 20년을 허비한다. 결말의 놀라운 장면에서 고학력 매춘부는 주인공에게 그가 내면의 힘과 타고난 체력을 가졌음을 확신시켜 발기를 이끌어낸다. 이 영화에서 이 두 가지 유형이 만나는 곳은 가슴과 엉덩이의 세계에서 무엇을 얻어야 할지에 대한 절대적 혼란과 종이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에 대한 반항의 중간지대다. 관능주의자는 있는 힘을 다해 결혼을 피하려 하며 성을 정복과 정력의 순전히 개인적인 일로 만들므로써 종으로서의 역할을 좌절시킨다. 낭만주의자는 여인과의 관계를 정신적 차원으로 끌어올림으로써 결혼과 섹스를 넘어선다. 두 유형 다 기본적인 육체적 욕망 수준을 제외하고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 영화는 두 유형 다 인간 조건을 맹목적으로 더듬고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절대적인 것을 향해 손을 뻗는 일에 가련하게 몰입해 있다는 인상을 남긴다. 랑크가 직접 대본을 썼나 싶을 정도이지만 대본 작가는 연애 관계에 대한 현대의 예술적 랑크주의자 줄스 페이퍼다.
이따금 랑크가 몸을 초월하는 문제에 우리의 눈길을 돌리는데 열중한 나머지 몸이 타인과 세계와의 관계에서 차지하는 필수적 위치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실상은 결코 그렇지 않다. 랑크가 성을 격하하는 것에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그가 육체적 사랑과 관능을 평가절하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와 키르케고르처럼 인간이 자신의 조건에서 절대적인 것을 빚어낼 수 없음을, 우주적 영웅주의가 인간적 관계를 초월해야 함을 간파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 모든 것에서 관건은 자유의 문제, 즉 자신의 삶과 개별성의 질이다. 앞장에서 보았듯 사람들은 너머를 필요로 하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에 맨 먼저 손을 내민다. 그러면 자신에게 필요한 성취를 얻을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제약되고 노예가 된다. 인간의 삶에 결부된 모든 문제를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다. 즉 이렇게 부를 수 있다. 이 사람은 어떤 종류의 너머에서 확장되려고 하는가?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의 개별화를 달성하는가? 대다수 사람들은 안전을 기한다. 부모, 우두머리, 지도자 같은 일반적 전이 대상이라는 너머를 선택하며 영웅주의의 문화적 정의를 받아들여 좋은 공급자나 건실한 시민이 되려 노력한다. 이렇게 재생산 행위자로서 종 차원의 불멸을 얻거나 사회 집단의 일부로서 집단적 또는 문화적 불멸을 얻는다. 대다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문화적 해법에 잘못이나 영웅적이지 못한 것이 있다는 말은 아니다. 현 상황은 인간 조건의 진실과 비극을 둘 다 나타낸다. 성을 성스럽게 하는 문제, 그 행위의 의미, 더 큰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굴복, 이런 추동적 욕구는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통해 해소될 수밖에 없다. 여성은 이 딜레마에 특히 빠지는데 현재 떠오르고 있는 여성해방운동에서는 이 딜레마를 아직 개념화하지 못했다. 랑크는 이 사실을 필연적 측면과 제약적 측면 둘 다에서 이해했다. 여성은 새로운 생명의 근원이자 자연의 일부이기에 아가페적 동기의 자연스러운 성취로서 스스로를 결혼에서의 재생산 역할에 기꺼이 존속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여성이 남성과 그의 성취를 그녀의 불멸 상징으로 만들므로써 자신의 개별적 인격과 재능을 희생할 때 그것은 자기 부정적 또는 피학적이 된다. 아가페적 굴복은 자연적이며 해방적 자기 성취이지만 남성의 남성의 삶 역할을 반사적으로 내면하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굴복이자 자신의 정체성의 필수적인 에로스적 동기를 뭉개는 일이다. 여성이 자신의 사회적 여성적 역할이 가진 문제를 독특한 개별성의 문제와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이 문제들이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기 때문이다. 더 큰 것의 일부가 되고 싶을 때의 자연스러운 굴복과 피학적 또는 자기 부정적 굴복을 나누는 선은 랑크가 간파했듯 실제로는 희미하다.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것은 여성이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인정하려 들지 않는 어떤 것, 자유 속에서 홀로 서지 못하는 타고난 무능함 때문이다. 거의 모든 사람이 여느 사회에서 정해진 대중적 방식으로, 즉 자신이 아니라 타인의 너머에서 불멸을 얻는데 동의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조금밖에 안 남아서 마저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빨리 읽어서요. 창조적 해법. 이 모든 상황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별화를 통한 개인적 영웅주의가 매우 대담한 시도인 이유는 그 사람을 편안한 너머 밖으로 분리하기 때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융이 훌륭히 지적했듯이 여기에는 평범한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심지어 이해하지도 못하는 힘과 용기가 필요하다. 창조의 가장 두려운 짐은 고립되는 것이며 이것은 개별화 과정에서 일어난다. 그런 자신을 무리 밖으로 분리한다. 그러면 완전히 으스러지고 소멸되는 듯한 감각에 노출되는데, 이는 그가 너무 도드라져 너무 많은 것을 자기 속에 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위험이 다가오는 것은 사람이 영웅적 자기 참조의 틀을 의식적으로 또한 비판적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할 때이다. 이것이야말로 예술가 유형 또는 창조적 유형 일반의 정의다. 우리는 인간의 상황에 대한 새로운 유형의 대응으로 들어서는 문턱을 넘었다. 이 유형의 인간적 대응을 가장 날카롭게 서술한 사람은 랑크다. 그의 저작 중에서 예술과 예술가는 그의 천재성을 가장 확고하게 보여주는 기념물이다. 여기서 예술가에 대한 랑크의 고통스러울 정도로 섬세한 통찰을 파고들거나 그의 전반적 서술을 되풀이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참에 인격 역학의 문제에 대해 좀 더 깊이 파고드는 것은 유익할 것이다. 이것은 신경증에 대한 랑크의 견해를 논의할 준비 과정이기도 한데, 내가 아는 한 그의 견해는 정신분석학 문헌 중에서 독보적이다. 창조적 유형의 열쇠는 공유된 의미의 공통 저장고에서 분리되는 것이다. 그의 삶 경험에는 그가 문제로서 세상에 들여오는 무언가가 있으며, 그 결과 그는 세상에서 개인적 의미를 끌어내야 한다. 이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창조적인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해당하지만 특히 예술가에게서 뚜렷하다. 실존은 이상적 답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된다. 하지만 실존의 문제에 대한 집단적 해법을 더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스스로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예술이라는 작업은 실존의 문제에 대해 외부 세계의 실존뿐 아니라 공유된 무엇에도 의존할 수 없고 고통스럽도록 분리된 존재인 자신의 존재에 대한 창의적 유형이 내놓는 이상적 답이다. 그는 극단적 개별화, 지독히 고통스러운 고립의 부담에 답해야 한다. 그는 자신의 고유한 재능을 발휘하여 불멸을 얻는 법을 알고 싶어 한다. 그의 창조적 작업은 자신의 영웅주의를 표현하는 동시에 정당화한다. 랑크 말 맞다나 사적 종교인 것이다. 창조적 작업의 고유함은 그에게 개인적 불멸을 선사한다. 이것은 그 자신의 너머이지 남들의 너머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보니 여기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이 보인다. 자신의 영웅주의를 어떻게 정당화한단 말인가? 그러려면 신처럼 되어야 한다. 심지어 우리는 죄책감이 어떻게 해서 인간에게 필연적인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심지어 창조자로서도 창조적 과정 자체에 압도당하는 피조물이다. 자연으로부터 두드러져 자신의 영웅적 정당화를 스스로 창출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과제다. 이것은 비논리적으로 보이는 것을 이해하는 방식이다.
자유롭고 비판적인 독특한 인간으로서 발전할수록 더 많은 죄책감을 느끼게 되니 말이다. 나의 작업 자체가 나를 비난하고 나로 하여금 스스로를 열등하게 여기도록 한다. 무슨 권리로 내가 신노릇을 해야 한단 말인가? 나의 작품이 위대하고 절대적으로 새롭고 다르다면 더더욱 그렇다. 새로운 의미를 세상에 소개할 권위와 이를 감당할 힘을 어디서 얻어야 할지 막막하다. 이 모든 상황은 다음과 같은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예술 작업은 영웅주의를 구체적 창조를 통해 객관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예술가의 시도다. 절대적 고유함과 영웅적 초월의 증거인 것이다. 하지만 예술가는 여전히 피조물이며 이를 누구보다 강렬하게 느낄 수 있다. 말하자면 그는 작품이 자신이며 따라서 자신 바깥에서와 그 자체의 바깥에서 정당화되지 않는다면 나쁘고 찰나적이고 잠재적으로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안다. 앞에서 살펴본 융의 표현을 빌리면 작품은 예술가 자신의 전이투사이며 그는 이를 의식적으로 또한 비판적으로 한다. 그는 무엇을 하든 자신에게 얽매여 있으며 자신의 바깥과 너머로 확실하게 나아갈 수 없다. 예술작품 자체에도 얽매여 있다. 예술작품은 여느 물질적 성취와 마찬가지로 가시적이고 세속적이며 찰나적이다. 아무리 위대하더라도 자연의 초월적 장엄함 앞에서는 빛이 바래며 따라서 명확한 불멸 상징이 되지 못한다. 자연의 초월적 장엄함 앞에서는 인간은 자신의 가장 위대한 천재성에도 여전히 조롱당한다. 역사적으로 예술과 정신증이 매우 긴밀한 관계였으며 창조성에 이르는 길이 정신병원과 매우 가깝고 종종 정신병원을 지나거나 그곳에서 끝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예술가와 광인은 제 스스로 만들어낸 것으로 인해 함정에 빠진다. 그들은 스스로의 학문성에 자신이 정말로 창조에 관하여 특별한 무언가라는 생각에 빠져 있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역설로 귀결된다. 영웅이 되려면 선물을 줘야 한다. 당신이 평범한 사람이라면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에 영웅적 선물 또한 사회가 미리 규정한 선물을 준다. 만일 당신이 예술가라면 독특하게 개인적인 선물을 즉 자신의 영웅적 정체성에 대한 정당화를 만들어내는데 이는 늘 동료 사람들의 머리 위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겨냥한다는 뜻이다. 어쨌든 그들은 당신에게 개인적 영혼의 불멸을 선사하지 못한다. 랑크가 예술과 예술가의 숨머질 듯한 후반부에서 주장하듯 예술가가 자신의 작업과 또는 이를 수용하는 사회와 평화롭게 지낼 방법은 없다. 예술가의 선물은 언제나 창조 자체, 삶의 궁극적 의미, 신에 대한 것이다. 랑크가 키르케고르와 똑같은 결론. 가로 열고 인간적 갈등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완전한 포기, 즉 지고한 힘에 바치는 선물로서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것이다. 가로 닫고 똑같은 결론에 이른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사면은 절대적 너머에서 와야 한다. 키르케고르와 마찬가지로 랑크는 이 법칙이 떨고 있는 공허한 약자들에게가 아니라 가장 강하고 영웅적인 유형에게 적용됨을 밝혀냈다. 세상과 자신을 포기하고 그 의미를 창조의 힘에 두려는 것은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가장 힘든 일이다.
따라서 이 과업이 가장 강한 인격 유형, 즉 가장 큰 에고를 가진 사람에게 부과되는 것은 적절하다. 세상을 뒤흔든 위대한 과학자 뉴턴은 늘 성경을 끼고 살던 바로 그 뉴턴이었다. 6장에서 프로이트의 평생에 걸친 문제에 대해 추측하면서 보았듯 심지어 이런 경우에도 가장 온전한 자기 표현과 포기가 결합되는 일은 드물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다룬 모든 것 가로 열고 역사와 개인적 창조성으로서의 자아 가로 닫고 모든 것으로부터 프로이트의 문제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가 천재였음을 알며 이제 천재가 가진 진짜 문제를 볼 수 있다. 그것은 어떻게 열정의 온 힘으로 창조적 작업, 자신의 영혼을 구하는 작업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그것 자체가 구원을 주지 못하므로 바로 그 작업을 포기할 것인가의 문제다. 창조적 천재에게서 우리는 자기 표현의 가장 철저한 에로스와 자기 굴복의 가장 완전한 아가페를 결합해야 할 필요성을 본다. 이 격렬한 존재론적 분투를 둘 다 겪으라는 것은 인간에게 지나친 요구다. 재능이 덜한 사람은 더 수월할지도 모르겠다. 적은 분량의 에로스와 적당한 아가페면 되니 말이다. 프로이트는 제 에로스의 다이몬을 끝까지 추구했으며 대다수 사람보다 더 솔직하게 살았다. 이것은 늘 그렇듯 자신과 주변 사람을 소진시켰다. 정신분석학은 불멸을 향한 그의 개인적인 영웅적 노력이었다. 랑크는 이렇게 말했다. 프로이트 자신을 위해 어떤 개인적인 종교를 창조하는 동안에 자신의 불가지론을 아주 쉽게 고백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프로이트에게는 구속이었다. 불가지론자 프로이트는 누구에게도 선물을 내놓을 수 없었다. 누구에게도, 즉 그 자신보다 더 확고하게 불멸을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 인류 자체도 확고하지 못했다. 프로이트가 고백했듯 인간은 여전히 공룡의 망령에 시달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늘 시달릴 것이다. 프로이트가 종교에 반대한 이유는 개인적으로 삶이라는 선물을 종교적 이상에 바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런 단계를 연약한 행동으로 더 많은 생명을 향한 자신의 창조적 충동을 무산시키는 수동적 태도로 여겼다. 여기서 랑크는 바로 옆에 있거나 약간 떨어져 있거나 자신이 만들어낸 너머를 가지고 삶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는 점에서 키르케고르와 같은 입장이다. 인간은 종교의 가장 높은 너머를 지향해야 한다. 지고의심에 순응하는 수동성을 길러야 한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여기에 못 미치는 것은 모두 완전한 발전에 못 미치는 것이다. 심지어 이것마저도 최상의 사상가들에게는 연약함과 타협으로 비친다. 니체는 유대교, 기독교의 체념적 도덕을 맹비난했지만 랑크는 니체가 인간 존재 내면에 있는 그런 종류의 도덕에 대한 깊은 욕구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랑크는 진정으로 종교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본성에 고유한 것이며 그 욕구의 성취는 어떤 종류의 사회생활에나 기본적이다라고 말하기까지 한다. 프로이트를 비롯한 사람들은 신에게 복종하는 것이 피약적이며 자신을 비우는 것이 모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랑크는 오히려 이것이 자아의 가장 큰 확장이며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가장 높은 이상이라고 답한다. 아가페적 사랑 확장의 완성이자 진정으로 창조적인 유형의 성취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랑크는 이런 방식으로만 가장 높고 가장 덜 절편화된 차원에서 자연의 거대함에 굴복함으로써만
인간이 죽음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말하자면 삶을 진정 영웅적으로 승인하는 것은 성 너머에, 타인 너머에, 사적 종교 너머에 있다. 이곳에 있는 모든 것은 임시방편으로 인간을 끌어내리거나 둘러싸 모호함으로 갈기갈기 찢을 뿐이다. 인간이 스스로를 열등하다고 느끼는 것은 바로 인격 안에 참된 내적 가치가 없을 때요. 자신이 옆에 있는 무언가의 반사에 불과하며 영구적인 내적 자이로스코프가 없어 중심을 잡지 못할 때다. 중심을 잡으려면 인간은 당신 너머, 타인과 이 세상 사물이 주는 위안 너머를 바라보아야 한다. 랑크는 인간이 신학적 존재이지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라고 결론 내린다. 이 모든 논의는 마치 틸리히가 말하는 것처럼 또한 그의 등 뒤에 키르케고르와 아우구스티누스가 있는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과학의 시대인 지금 기묘한 사실은 이것이 신학자가 아닌 정신분석가의 일생에 걸친 결론이라는 것이다. 이것의 최종 결과는 압도적이며 과학 분야의 지엽적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어리둥절할 것이다. 집요한 임상적 통찰과 순수한 기독교 이데올로기의 이러한 조합은 더없이 혼란스럽다. 우리는 이에 대해 어떤 정서적 태도를 취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 마치 양립할 수 없는 여러 방향으로 한꺼번에 당겨지는 듯하다. 이 시점에서 강인한 정신의 소유자를 자처하는 과학자는 랑크의 책을 획 덮고 부들부들 떨며 등을 돌린다. 그는 프로이트와 가장 가까운 동료가 이렇게 아니한 생각을 하고 정신분석학의 귀한 지식을 종교의 손쉬운 위안에 넘겨주다니 치욕적이군 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랑크는 정신분석학을 키르케고르에서 완벽히 종결했으나 이것은 그가 연약해서이거나 허황한 생각을 품고 있어서가 아니다. 그는 인간에 대한 역사적 정신분석학적 이해의 논리를 바탕으로 담았다. 랑크를 비판하면서 이 문제를 애두를 방법은 없다. 랑크가 충분히 냉철하거나 실증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랑크의 전체 저작인 신경증의 본성에 대한 정교한 서술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랑크가 과학적 탐구를 끝까지 추구하지 못했거나 개인적 동기에서 물러졌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랑크가 건네는 답이다. 신경증에 대한 랑크의 이해는 그의 사상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다. 이것은 프로이트 이후의 온전한 인간 이해에 필수적인 동시에 랑크의 사유가 키르케고르와 긴밀히 융합되는 지점이다. 키르케고르도 랑크의 표현과 언어를 친숙하게 느꼈을 것이다. 이 문제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다. 예, 8장이 끝났습니다. 잘 읽었고요. 이제 이 책에 이제 완전히 맞바지로 이 책은 치닫고 있습니다. 8장을 읽으면 9장은 굉장히 긴 장인데 이게 끝나면 결론부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